일부 검사회전에서 이어집니다. 2부에서는 영화 캐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서라도 저금통을 깨서라도 이걸 그렇죠. 해서 없는 네. 시간 만들어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추천할 수 있는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좀 프리미엄을 붙여서라도 그건 아니고요. 이제 같은 값으로 계속해서 반복 관람을 하고 싶은 그런 작품이죠. 근데 다만 이게 상영관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상영관이 많지가 않고 있는 상영관도 이게 퐁당퐁당 상영이라 그러죠. 뭐 아침 8시 50분 상영하고 뭐 오후 2시 반 상영하고 밤 뭐 1시 이렇게 상영을 하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잠을 줄이거나 월차를 쓰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화가 워낙에 평이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서 보셨어요. 저도 사실은 검사회전은 이게 워낙 개봉관이 많아서 저는 혼자 봤거든요. 검사회전을. 그 넓은 상영관에 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캐롤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 검사회전을 보는데 혼자 있었다고요? 예. 몇 어떻게 시에 그렇게 영화를 됐죠? 봤길래? 그 제가 새벽에 보긴 했는데 그랬구나. 그래도 근데 저는 캐롤도 새벽에 봤는데 그거는 새벽에도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그렇죠. 일단 뭐 상영관 자체가 적으니까 사람들이 캐롤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글로 몰리는 거죠. 뭐. 그렇죠. 또 재밌었던 거는 남자로 와서 보시는 분들이나 여자로 와서 보시는 분들 그렇게 왔다고 해서 뭐 지레짐작으로 어린 짐작을 할 수는 없지만은 관객들 중에 이제 LGBTAIQ의 어떤 비율을 따져보면은 뭐 당연히 뭐 캐롤의 장르적인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뭐 아무래도 동성 연인들끼리 와서 보는 경우가 더 많겠죠. 다른 영화보다는. 예, 그래서 저는 보면서 굉장히 최근 영화를 봤던 경험 중에 가장 관객들이 한 마음이 돼서 스크린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예. 모두가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차마 자리를 뜨지 못하는 그런. 제가 이제 그 검사회전도 그렇고 캐롤도 그렇고 설 연휴 때 신도림 롯데 시네마에서 봤어요. 검사회전은 뭐 일단 상영 횟수도 정말 많고 사람들이 막 빠글빠글 막 정말 다양한 연령대 가족 단위 관객들이 빠글빠글해서 왁자지껄 막 팝콘 먹고 막 콜라 먹고 이러면서 봤는데 캐롤은 딱 들어가면 일단 뭐 아르떼 상영관이라고 해서 예술 영화만 주로 상영하는 그런 곳이고 거의 안에 극장 크기가 비디오방보다 조금 큰 수준이에요. 정말 의자 몇 개 없고. 근데 거의 꽉 찼어요. 다 오손도손하게 앉아서 정말 딱 가족이 된 것 같은. 약간 팝콘을 소리내서 먹는 게 죄스러운 분위기가. 팝콘을 들고 온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저만 팝콘하고 콜라를 들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죄스러운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팝콘을 녹여 먹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봤을 때는 예외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제 오른쪽 옆에 남자 여자 연인이 왔어요. 뭐 데이트를 하러 온 것 같아. 근데 무슨 영화인지 잘 몰랐던 모양. 약간 그냥 로맨틱 뭐 이런 영화겠구나. 뭐 이렇게 보고 들어왔는지 둘이 영화를 보다가 남자는 갑자기 자고 여자분들 썩 그렇게 흥미롭게 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무슨 영화인지 잘 모르고 온 분들도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예, 사실 사전 정보가 좀 필요한 영화긴 하죠. 그 검사회전은 제가 요약을 했으니까 캐롤은 김선영 평론가님이 요약을 해주시죠. 뭐 캐롤은 지금 국내 이 작품이 언제 도대체 개봉을 하나 손꼽아 기다리던 그 매니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미국은 그야말로 이제 여러 시상식 시즌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곧 다가올 오스카를 대비해서 여러 군데서 유수의 시상식이 열리고 있는데 거의 주요 부분을 거의 휩쓸다시피 하는 그런 걸작으로 소문이 나서 진작부터 기대감이 고조되어 있던 상황이었고요. 이 작품은 이제 그 리플리 시리즈로 굉장히 잘 알려진 그리고 가장 위대한 범죄 소설 작가로 유명한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캐롤이라는 작품을 이제 영화화한 그런 작품이고요. 그 소설은 50년대에 나온 소설. 네, 그렇습니다. 출판이 52년도에 됐고요. 처음 출판됐을 때는 이제 그 가명을 써서 출판을 했고 이게 패트리샤 하이스미스 작품이다라는 이야기에 그거를 되게 오랫동안 부인해 왔으나 나중에 이제 재개정판을 낼 때 거의 한 뭐 30몇 년 만에 자기 이름으로 다시 재개정판을 냈죠. 그렇죠. 이 또 영문학 박사 과정을 수료한 분으로서 이 캐롤 그 원작 그 문학 작품의 어떤 작품적 성취도라든지 뭐 의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저도 원작을 아직 반밖에 못 읽었고 읽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원서를 읽고 계시는군요.
원서가 아니고. 원서로. 아니요, 지금 저는 문제 번역본을 번역본. 예, 이제서야 번역본이 나왔기 때문에 예, 번역본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저희는 그래서 또 원서를 읽으시는 줄 알고. 저희 영어 실력은 대충 검사회전 나오는 강동원 수준이거든요. 예, 어찌됐건 지금 소설을 읽는 중이지만요. 이 작품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것은 일단 50년대 하면은 너무나 유명한 미국에서도 메카시즘의 시대로 유명한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성애 자체가 워낙 금기의 시대이긴 하지만 특히나 메카시즘 광풍이 몰아치던 당시였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타자에 대한 억압이 굉장히 극심했던 그런 시절인데 이제 필명을 사용한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죠. 그 필명으로 발표한 동성애 소설, 레즈비안 소설이 거의 최초로 해피엔딩을 다뤘다는 것 때문에 거의 정말 이런 대부분 동성애를 다룬 작품은 좀 비극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헤어지고 막 이런 아픔을 겪는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었군요. 그렇죠. 굉장히 좀 우울증을 앓고 뭐 이런 비극적인 작품들이 많았는데 이 작품은 그 일단 해피엔딩을 다뤘다는 것만으로도 거의 혁명적인 그런 작품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작가도 그랬어요. 이 작품이 그렇게 흥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해피엔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거기에 호응하는 독자들의 편지도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어찌됐거나 두 여성의 멜로드라마예요. 그 작품의 제목인 캐롤이라는 그 케이트 블랜쳇이 연기하는 그 중산층의 우아한 한 부인과 그 이제 갓 그 20살에 도달한 좀 어린 여성 테레즈 루니 마라가 연기하는 테레즈 루나 마리라고 방금 네네네 이름이 항상 헷갈려요. 루니 마라가 연기하는 그 테레즈라는 굉장히 어린 여성, 그 백화점 직원으로 일하는 그런 여성이 얼마나 운명적인 사랑에 빠져드는지 그리고 이 둘이 그 여성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그 많은 장애를 통과하면서 끝내 이 운명적인 사랑을 쟁취하고 또 이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운명적인 멜로드라마이지만 두 사람이 자신의 본래 정체성을 찾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뭐 성소수자 얘기에 그게 빠져서는 안 되죠.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는 거. 여기서 보면 이제 캐롤은 본인이 이제 레즈비언임을 자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편과 현재 이혼 중이에요. 이혼 소송 중이고 그 사유에는 과거에 소꿉친구로 지냈던 친구와 그 약간 친구 이상의 그러니까 잠자리를 같이 한 그 몇 번의 경험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남편과의 사는 삶이 이 사람에게 진실된 삶이 아닌 거죠. 남편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본인의 이제 성 정체성을 찾은 거죠. 친구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레즈비언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레즈비언 이전에 여성으로서 굉장히 그 남성과 그 남성의 시월드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시월드라고 하는데 그 시월드의 가족들이 요구하는 그 정말 현실적이고 내조적인 그런 부인의 역할도 자신의 적성에 너무나 안 맞는 거죠. 그런 규격화된 삶을 거부하는 그런 자유로운 인물이에요. 사실. 친구가 그 대표적인 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난 10년 동안 캐롤은 그 캐롤로 산 게 아니라 당신 중심으로 당신 사업,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그 주변만 돌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여성인 건데 반면에 테레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단 자기의 성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캐롤을 만나는 거죠. 본인이 이제 자신의 캐릭터를 약간 결정장애가 있는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결정에서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편이고 고민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어떤 전형적인 어떤 성장 소설에 이제 막 그 입사식을 치르는 그런 성장 소설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그 테레즈가 백화점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딸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서 캐롤이 들렀는데 그게 운명적으로 끌리죠. 그 장면이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서로 이제 딱 흘끔 쳐다보는데 그걸 카메라로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 그 영상 안에 그 당사자들이 느꼈을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케미스트리가 묻어 있는데 테레즈는 또 직원이니까 다른 손님이 저 아가씨 뭐 좀 물어볼게요 해서 잠깐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캐롤이 있던 자리를 돌아보는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화면에 고스란히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둘의 첫 만남 씬이 굉장히 중요한 네. 이유가 뭐 이 작품의 엔딩과 연결되는 장면이기도 하고 이 작품이 일단은 그 본인의 어떤 시선에 관한 그런 자기만의 시선을 찾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 시선이 마주치는 장면이 굉장히 그 중요한 장면인데요. 첫 장면부터 이제 그게 등장을 하고요. 그 크리스마스 시즌의 백화점 하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잖아요. 수많은 그 군중 속에서 정말 그 찰나의 눈 마주침만으로 서로가 운명적으로 아, 저 사람은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그 직감하는 그 순간 그거를 너무나 연출로 잘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애를 해본 사람들은 다 알 텐데 그렇죠. 뭐 이성애 자건 동성애 자건 어떤 그 연애란 감정 사랑에 빠지면은 그 사람 엄청난 군중 속에서도 그 사람만 눈에 들어오고 그렇죠. 그 사람 주위로 빛이 환하게 비치고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클리셰가 아니라 네. 그 실제로 진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는 네. 그런 뭐 내 눈엔 너만 보여 뭐 이런 대중가요 가사가 실제 얘기니까요. 그리고 구화 수자들의 예. 노래 중에 그대만 보였네라는 노래가 그렇죠. 또 있어요. 와, 네. 이 노래 그대만 그러니까 보였네. 이거를 수많은 굳이 인파 이야기를 속에서. 하자면은 네. 이 화면으로 네. 사랑이라는 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몸이 반응하는 화학작용이라는 그렇죠. 사실을 화면이 딱 담아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연출을 한 토드 헤인즈 감독이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되게 절절한 네. 그 감정을 미장센으로 포착해내는데 정말 뛰어난 그 재능을 이번에 거의 자기가 가진 포텐셜을 다 발휘했다고 봐도 되는 거의 거죠. 어떤 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경지에 예. 이른 거죠. 토드 헤인즈의 전작을 보면은 네. 저는 뭐 벨벳 골드마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처음 접했는데 네. 영화 사실 좀 약간 어렵습니다. 뭐라고 하면 좀 불친절해요. 아, 그렇죠. 뭐 예. 장면과 장면이 뭐라고 매끄럽게 규정할 수 없는 그런 매끄럽게 영화죠. 연결되지 네. 않고 굉장히 원색적이고 화려한데 뭔가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맛은 좀 덜하고 네. 되게 감각적이되 뭔가 뚝뚝 끊기는 약간 이런 영화였거든요. 예, 사실 근데 이 사람은 예. 정말 그 멜로드라마로서의 어떤 네. 장인으로서의 그 포텐셜을 보여준 작품은 이제 파 프롬 헤븐이라는 죄송합니다. 네. 아, 이게 발음이. 영문학 박사께서 네, 굉장히 아니, 저는 구수한 뭐- 발음을 이렇게 네. 근데 뭐 이거 네. 여기서 굳이 굴려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이게. 여기서 입술 세 번 물어가면서 far from heaven 네. 뭐 이래도 이게 뭐, 예. 저처럼 파 프롬 헤븐이라는 네. 파 프롬 헤븐. 아무튼 예. 일단은 이 작품에서도 그 토드 헤인즈가 가진 어떤 멜로드라마적인 감성이라거나 이런 네. 장인적인 그 연출 솜씨가 이미 그 보통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그런 네. 작품인데 그 농익은 연출 솜씨가 캐롤을 만나서 그야말로 정점에 이른 거죠. 그 이동진 평론가가 내린 평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인상 깊었던 평 중에 하나가 그 멜로드라마의 역사가 장르에 내린 축복이라고 한 줄 평을 해놨는데 네. 그 말이 정확한 표현 같아요. 둘이 처음에 이제 마주치는 장면도 그랬고요.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차를 같이 타잖아요. 차를 같이 타고 잠깐 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그걸 굉장히 그 영상미 있게 잡아냈는데 와 둘이 같은 차에 타갖고 서로 두근거리는 그 마음이 네. 그냥 영상으로 그대로 전해져 와요. 그것도. 이게 그 뭐지 감독하고 네. 뭐 각본가 이들이 이제 가장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사랑하는 장면 세 가지를 꼽은 적이 있어요. 어느 인터뷰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캐롤하고 테레지가 같이 이제 여행을 떠나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캐롤이 남편과 계속해서 양육권 소송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 딸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에 젖어서 이제 테레지와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장면인데요. 그 여행을 떠나는 도입부에서 이제 둘이 터널을 통과하는 네, 장면이 맞아요. 있습니다. 터널 장면. 예. 그 장면을 제일 첫 번째로 꼽더라고요. 네. 잊을 수가 없는 장면이죠. 예. 그 또 영화의 미장센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영화가 단순한 로맨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뭐 감독 본인도 이제 오픈리 게이고 뭐 원작을 쓴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도 평생을 레즈비언으로 산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의 전체를 좀 그 압축하고 있는 거는 이 두 사람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장애라거나 정신적인 질환 인 것처럼 몰아가는 사람들, 이 주변의 시선을 이겨내고 이 둘이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에 대한 그 정서인 거잖아요. 아까 여행을 떠나는 장면인, 그러니까 그 장면을 꼭 언급을 해야 되는 게 다른 모든 장면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을 좀 피한다거나 의식한다거나 이럴 때는 늘
화면 앞에 무언가가 있어요. 벽을 그렇죠. 걸고 있거나 레이어가 쳐져 있죠. 아니면 화면 전체가 좀 뿌옇다라는 느낌이 있거나 유리창이 가리고 있거나 그래서 반사가 되어 있거나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고 이 두 사람의 진짜 표정은 숨겨져 있다는 인상이 드는데 그러니까 터널을 딱 빠져나가는 순간 이 영화에서 처음으로 아주 어떠한 노이즈나 어떠한 안개 같은 것도 없이 탁 트여있는 그 눈이 내려있는 하얀 평원이 나오고 이 두 사람을 되게 클리어하게 볼 수 있는 미장센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 그렇게 연출의 의도가 그러니까 압축되어 있는 장면은 이제 테레즈가 진정으로 원하는 직업은 사진가잖아요. 네. 그래서 낡은 사진기로 초점을 맞추는 장면, 그 장면에 이제 이 영화가 그 연출로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시선의 문제, 그거를 이제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테레즈가 초점을 맞추듯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선, 이들을 이제 타자로서 감시하는 시선, 굉장히 여러 가지 시선들을 교차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두 사람이 자신만의 정체성과 운명의 연인을 찾는 것처럼 자신만의 시선을 굴하지 않고 찾아내는 그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이승환 평론가가 방금 얘기했듯이 영화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뿌옇게 부유하는 듯한 그런 초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요. 정말 두 연인이 마주보는, 운명적으로 서로를 마주보는 장면이라거나 아까 그렇게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결정적인 장면에 굉장히 이렇게 맑은, 그야말로 정확하게 테레즈가 초점을 맞춘 것처럼 그런 장면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이제 동성 연인을 다뤘다는 점에서 네. 브록백 마운틴과 좀 자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브록백 마운틴이 이제 남자끼리의 어떤 사랑을 다뤘다면은 여성끼리의 사랑. 그리고 뭔가 브록백 마운틴은 굉장히 아름다운 대자연이 펼쳐지고 네. 거기서부터 영상미가 들어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약간 절절한 좀 가슴 아픈 그런 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근데 이거는 뭐 대자연이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장면이 없는데 그걸 뛰어난 미장센과 그런 영상미로 결국은 그걸 극복해내고 예. 그다음에 엔딩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비교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록백 마운틴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남자 동성애자들을 생각을 할 때 흔히 이렇게 남성성에서 이렇게 벗어난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남자다움이라는 네네네. 어떤 전형성에서 벗어난 것 자체로 굉장히 경멸을 받는 무시를 당하는 그런 입장들이기 때문에 뭐 두 사람이 일단은 그런 정체성, 남성다움의 정체성의 어떤 절정을 보여주는 카우보이였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주제면에서도 어떤 규격화된 남성성, 규격화된 여성성 이런 거를 요구하는 그런 젠더적인 측면에서도 두 작품이 좀 비교가 될 만한 그런 작품입니다. 어쨌든 브록백 마운틴을 굉장히 좀 재밌게 보셨던 분이라면은 네. 캐롤도 또 보면서 또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있죠. 브로크백 마운틴 같은 경우는 둘 다 사실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가 그렇죠. 네. 그 갑자기 이렇게 된 알게 되는 건데 깨우치게 되는. 근데 네. 사실 저는 테레즈가 과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로 논란들이 좀 있는데 저는 장면에서 표현된 거 보면은 본인이 그 이전에 여성과의 연애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지 네. 캐롤을 본 순간 이미 깨달았다고 저는 봤거든요. 네. 왜냐면 그 테레즈가 다른 남자들과 같이 있을 때 이 대화를 주고받을 때 어떤 그 화면에 있는 케미스트리하고 캐롤과 대화를 나눌 때 그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하고를 비교해 보시면 그게 명확하게 달라요. 남자가 무언가를 제안할 때는 글쎄 너 좋을 대로 해 약간 이런 식으로 갔지만 캐롤이 같이 여행을 떠날래요라고 물어본 순간 두 번 생각 안 하고 좋죠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집에 초대할 때도 바로 가겠다고 네.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이 무슨 선택을 내릴지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브로크백 마운틴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작품이라서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 동성애나 어떤 그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가 봤을 때 좀 불편한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그 장르적으로나 어떤 인물 간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굉장히 잘 표현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또 깨달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이런 영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 영화 대사에도 나오는데 네. 어떤 장면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에 빠지는 거, 좋아하게 되는 거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네, 그 타임스에서 일하는 네. 친구가 얘기를 해서 그렇군요. 물리학 같은 네. 거라고. 사실 그런 거죠. 네. 딱 그런 것 같아요. 그
메시지가 이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그냥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연스러운 그렇죠. 거다. 그건 뭐 동성이 될 수도 있고 이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다. 네, 그걸 축복해 줄 일이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그 말 자체를 동성애에 그 적용을 하면 그게 굉장히 혁명적인 발언이 되는 게 그 이전까지는 이제 동성애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 뭐 질환, 병리학적인 그런 병리적인 시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혁명적인 발언인 거죠. 예, 동성애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사실 이번 캐롤이 개봉이 되면서 좀 논란이 됐던 문제이기도 해요. 이게 원작 소설을 번역한 번역가가 좀 역자 후기에서 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사랑을 그린 작품이고 뭐 여성들끼리의 남사스러운 사랑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 마치 그 레즈비언 연인 관계가 남사스러운 일인 것처럼 네. 이런 것처럼이 아니라 남사스럽다. 네, 남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모포비아라는 사실 고백을 해버린 거죠. 역자 후기를 통해서. 야, 이게 참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것과 네. 약간 비슷한 것 일맥상통하는 것 같지만 이게 완전히 또 다른 뉘앙스네요. 뒤에 붙인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논란을 이제 촉발시킨 계기가 된 게 이제 개봉 전에 이동진 평론가가 굉장히 그 한국 영화계에 있어서 어떤 그 관람의 기준을 제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평론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동진 씨가 이제 라브톡에서 이 작품을 굉장히 좀 극찬하는 평론가 중에 한 명인데 그때 한 발언 중에 하나가 좀 문제가 돼서 그렇죠. 논란이 됐었죠. 네. 특히 이제 그 반대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동진 씨가 이제 이성애자 남성 평론가의 어떤 입장을 대변을 한다면 이제 뭐 퍼트리샤 하이스미스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평론가인 듀나가 거기에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서 논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문제의 발언은 그거예요. 뭐 테레즈는 사실 꼭 여자가 아니었어도 됐다. 근데 이제 만난 캐롤이 하필 여자였던 거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제 그 발언이 이제 기존까지 계속해서 그 동성애 영화를 이게 굉장히 사실 동성애라는 주제만으로도 굉장히 좀 정치적인 그런 영화인데 그거를 어떤 이게 꼭 뭐 어떤 성소수자들만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사랑으로 좀 보편성으로 뭔가 환원을 시키려는 그런 발언을 그냥 똑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아니 저는 근데 약간 그 해석의 차이 때문에 나온 일이라고 보는데 네. 뭐 저는 사람과 사람의 사랑 네. 그건 뭐 동성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이성 간의 사랑일 수도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동성 간의 사랑을 다뤘단 말이죠. 네. 근데 어쨌든 그 사람과의 사람의 사랑이 굉장히 그 축복할 일이고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그건 동성 사이에서도 이렇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전하고자 한 게 뭐 토제인지도 그렇고 원작자의 의도라고 보는데 네. 이게 약간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 뭐 약간 큰 맥락은 이동진 평론가도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한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호모포빅으로까지 네. 이렇게 뭐 과대 해석될 만한 그런 발언은 아니었겠지만 그 여태까지의 그 우리가 동성애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영화들에 흔히 씌워지는 어떤 표장 같은 거 그렇죠. 그거를 그대로 반복한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러니까 뭐 호모포빅이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분이 악의를 가지고 뭐 그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성애자들의 연애 영화를 볼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 저거는 남자와 여자이기 이전에 사람과 사람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서 봤을 때 그냥 그 동아시아에서 그 한국 남자와 한국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는 이야기를 찍고 있는데 갑자기 백인이 와서 야 너희는 황인종과 황인종이기 이전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연애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멜로 영화에는 그러니까 보편성이 다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뭐 개와의 우정, 뭐 혹은 고양이와의 사랑 이런 걸 다룬 게 아닌 이상이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는 이야기인 거는 맞는데 네. 거기에 이 사람들이 어떤 맥락이 층위가 더해져 있느냐의 구체성을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영화의 의의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자꾸 보편성으로 환원을 하는 시도가 사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호모포빅한 관객들에게 이게 그렇게 싫어할 만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것도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라고 설득하는 층위도 있겠지만 그렇죠. 네. 동시에 나는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들어가는 건 좀 불편하고 딱 여기까지만 그 받아들일 거야라는 선을 긋는 안전선으로도 많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적어도 이동진 평론가 정도의 위치에 있는 평론가들은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정체성을 가시화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보편성에 묻어가려고 하지 말고 사실 여기에 대한 가장 뭐 뚜렷한 반론은 듀나가 그 허핑턴 포스트 맞나요? 네, 네. 거기에 네. 기고한 그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 거기에 압축이 돼 있는데요. 그 뭐 보편적인 멜로드라, 그러니까 이 캐롤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중에 하나는 일단은 그 멜로드라마의 어떤 보편적인 힘 이거가 뭐 가장 큰 힘 중에 하나예요. 이 영화가 갖는 대중적인 힘. 근데 그거를 떠나서 그 굉장히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혁명성, 그거는 분명히 그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두 여성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또 게이와 게이의 사랑이었으면 또 다른 문제였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성소수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페미니즘적인 이슈도 네. 굉장히 첨예하게 들어간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계속해서 이제 부각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 이동진 씨의 말이 이제 그 의도와는 다를지언정 그 대중에게는 뭐 영화를 더 뭐 가까이 친밀하게 다가가려는 뭐 그런 시도일지언정 적어도 이동진 씨의 평론가라면 좀 더 이렇게 나가서 나서는 한 발 더 나가는 그런 발 좀 더 정치적인 감독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짚어내는 그런 발언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 있는 건데요. 뭐 참 이게 미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 여성 동성애자의 사랑이 네. 그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지만 이것도 우리가 이상하다고 배제해야 될 게 아니다. 얼마든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인정하고 사람과 사람의 사랑으로 보듬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네. 이제 얘기하는 것과 네. 뭔가 저것도 어차피 사람과 사람의 사랑이니까 네. 너무 그러지 말고 그냥 대충 사람과 사람의 사랑으로 받아들여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약간 네, 그리고 적어도 이제 네. 그런 발언은 네. 이제 기득권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과 또 차별을 받고 있는 당사자로서 그렇죠. 소수자의 입장에서 또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취지로 이제 또 받아들여지는 예, 거죠. 그러니까 늘 성다수자인 사람이 발언을 할 때는 그러니까 성소수자의 입장에 대해서 발언할 때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그 서울 사는 사람이 어떤 지방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서울 사는 사람의 시야에 한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조금 더 조심해서 발언을 하고 조금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한 것처럼 네. 성다수자의 입장에서 비평을 할 때 그 조금 더 자신이 어떤 한계나 편견에 갇혀 있는 건 아닌가를 좀 더 살펴볼 그 필요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동진 평론가는 사실 그 굉장히 예의 바른 평론으로 유명한 네. 그런 평론가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글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슈는 첨예하게 살리되 적어도 그 태도는 진짜 좀 예의를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부러 도발하고 자극하는 것보다는 좀 약간 예의 바른 그런 태도를 좋아하긴 하는데요. 이런 정치적인 그 좀 불편한 문제에 있어서는 좀 자신의 입장을 조금 더 분명하게 밝힐 필요는 있지 않나. 이번에 왜냐하면 이제 더 논란이 불거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발언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앞에 단서를 붙이기는 했어요. 그렇다면 그 개인적인 생각이 그 이런 논란이 일었을 때 어떤 생각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면서 이제 반박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 이후에 그 논쟁에 대처하는 태도는 그냥 그 라이브톡 전문을 올리거나 네.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거나 네. 자기의 왜냐하면- 본래 의도를 설명하려고
나서질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논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거든요. 내가 나도 모르는 이런 편견이 있을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계속 그 논쟁의 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를 이제 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평가한테서 그런 거를 기대하는 건데 더 발전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좀 아쉬운 거죠. 근데 이제 그 라이브톡 전문을 올려놓고 나서 그거로 이제 논쟁이 이렇게 해소가 되지 않자 뭐 재차 자기 의견을 좀 자기 블로그에 올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동진의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의식을 제기를 한다라거나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다만 누군가의 어떤 그 의식을 비판하는 것만큼이나 이것이 더 많은 담론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또 이 논란이 또 굉장히 생산적인 부분이 있는 만큼 영화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가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이 논란을 계기로 이제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네. 평소 그렇게 깊은 이해가 없었던 사람들도 네. 좀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좀 만들어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동진 씨의 발언이 공격을 받는 것이 네. 원래 이게 남자건 여자건 크게 상관이 없는데 하필 여자여서 그냥 본인이 누군가의 어떤 자기를 이해해주는 소울메이트를 만나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네. 마침 여자가 굉장히 잘 맞아서 사랑에 빠진 것이다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둬서 이제 비판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남자냐 여자냐가 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원래 중요한 이제 거죠. 오히려. 타고난 네. 정체성인데 남자한테 와서 하필 자기가 굉장히 외롭고 힘들 때 하필 남자가 와갖고 이제 자기를 잘 이해해주고 위로해준다고 네. 갑자기 사랑에 빠지고 이러지 않잖아요. 본인이 만약에 이성애자라면은. 그렇죠.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인이 이제 이성애자면은 뭐 남자 여자 뭐 남자가 왔을 때 사랑에 빠지겠죠. 근데 이제 동성애자였는데 자기가 잘 몰랐다가 뭔가 그 순간 이제 깨우치고 사랑에 빠지고 네. 이렇게 된다는 그 상황 자체를 좀 정확하게 설명해 줬어야 되는데 네. 남자 여자는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네. 그럼 성 정체성도 원래 타고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뭐 후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식으로 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요, 사실 장르가 좀 바뀌어요. 그거를 이제 보편성으로 보냐, 특수성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장르가 바뀌는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감동적인 멜로드라마. 네, 이거를 그 성소수자의 이야기라는 어떤 특수한 시선으로 본다면은 스릴러 못지않게 공포스러운 순간들이 계속해서 많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서 정말 네. 흠칫흠칫 그러니까 팝콘을 녹여 먹다가 팝콘을 놓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모텔에서 네, 가장 충격적인 예. 씬 중에 하나가 네. 등장을 뭐 하죠. 모텔에서 뭔가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고 네네. 또 이제 그 이혼 과정에서 이제 변호사를 만나러 갔다 또 특정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또 그런 여러 대목들에서 이 사람들이 성다수자라면 겪지 않았어도 됐을 만한 일들을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되게 부당하게 겪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거는 사실 성다수자인 제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감정을 한껏 이입한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렇죠. 굉장히 공포스러운 순간이죠. 그 이 영화가 이제 그 유명한 그 멜로드라마의 고전인 데이비드 린의 밀회를 또 그 오마주한 네.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잠깐 그 주제와 연관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영화의 그 오프닝은 그 어떤 제3자가 먼저 등장을 해서 그 주인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좀 오랫동안 보여주다가 네네. 이 작품의 진짜 주인공인 캐롤과 테레즈가 네네네. 마치 배경의 한 인물인 것처럼 저쪽에서 서서히 등장을 네네네네.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밀회 오프닝을 네.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한 건데요. 그렇군요. 그런 설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냥 격전 없는 설명. 예. 네, 근데 그 밀회도 제목에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몰래 하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륜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뭐 둘 다 금기의 사랑이라는 건 똑같고요. 이렇게 타인의 시선과 격리된 그들만의 세상이라는 거를 그 오프닝에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그만큼 타인의 시선에서 좀 굉장히 그 뭐랄까 이렇게 타자로 비춰질 만한 그런 거를 또 하나 이제
그런 뉘앙스를 또 간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밀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근기의 기운을 이제 그대로 앞에 오프닝에서 인용을 함으로써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멜로드라마적인 그런 오마주와 또 근기의 사랑으로서의 어떤 서스펜스적인 그런 긴장감을 동시에 가져온 그런 효과를 누리는 거죠. 또 이 배우들 이야기를 저희가 너무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오마주라는 지점하고 엮어갖고 배우들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루니마라의 스타일링이 굉장히 오드리 헵번을 연상시키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특히 마지막은 더 그렇죠. 예, 그에 비해서 이제 뭐 그 케이트 블란쳇 같은 경우는 이미 에이비에이터에서 캐서린 헵번 역할을 하기도 했어서 보다 보면은 고전 영화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묘한 기분이 드는 거죠. 네. 정말 오드리 헵번하면 캐서린 헵번의 저런 작품을 찍었다면 어땠을까? 아, 실제로 모두가게 인형이었던 캐서린 헵번도 오드리 헵번은 안 깠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분도 또 들면서 그리고 그 캐롤의 남편 역할을 한 그 카일 챈들러 배우가 그 머리를 포마드로 빗어넘기면 정말 그 시기에 고전 헐리우드 남자 배우들이 갖추고 있을 법한 기름지고 느끼한 얼굴을 너무 잘 살려내요. 그러니까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피터 잭슨 감독 영화 킹콩에서 그 되게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브루스 백스터라는 남자 배우를 연기했던 배우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저는 카일 챈들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 두 사람의 연기가 어떤 그 로맨스의 절절함이 더 많이 묻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정말 그 이름이 극중 이름이 하지잖아요. 네. 근데 하자라고 저도 부르고 싶을 정도로 정말 하자가 많은 네. 그런 남편이었는데요. 찌질하고. 그렇죠. 근데 정말 한없이 찌질하지만 그 어쩔 수 없이 권력자는 이 사람일 수밖에 없음을 계속해서 작품 내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더더욱 우리가 캐롤의 심정에 이입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이제 이 남편이죠. 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케이트 블란쳇하고 루니마라 이야기만 하는 건 너무 부당하다. 카일 챈들러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찌질한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 박혁권. 그러네. 네, 거의 그 경지. 대명사. 네. 하지만 이제 박혁권은 찌질하지만 공포스럽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 남편이 공포스러운 순간이 이제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 고전 영화의 향취를 간직하고 있는 이 세 사람 이 연기 칭찬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영화 전반적으로 배우들의 연기나 의상도 그렇고 실제로 그때 50년대 당시의 영화에 사용됐던 그런 필름 이런 걸 사용을 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색감도 그래서 색감이 그렇군요. 예, 굉장히 고전 영화처럼 예, 그렇게 좀 지금의 영화와는 다른. 예, 화면에 비만 안 내렸지. 사실 이제 어떤 장면들은 빛이 약간 그 마치 유화로 그려서 뭉개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약간 그 시절에 어떤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또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어쨌든 이 영화는 뭐 영상미도 그렇고 또 담고 있는 메시지, 내용도 그렇고 뭐 어느 하나 연기도 그렇고 흠잡을 데가 없는 영화이지만 다만 뭔가 영화가 그냥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좀 다소 좀 잔잔하게 이렇게 흘러가면서 막 긴장감을 자아내고 막 그게 이입하면 진짜 스릴러 못지않은 공포스러운 영화인데 그거 이입을 못하면 이제 그냥 잔잔한 멜로드라마처럼 제 옆에 앉았던 사람처럼 이제 졸려서 잘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좀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는 영화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이게 영화는 어쨌건 간에 내가 얼마나 몰입을 해서 보느냐, 이 주인공의 입장에 얼마나 몰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제일 많이 떠올렸던 게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메멘토 모리였는데 그거를 저는 너무 좋아서 학생 때 봤는데 학원을 몇 번이나 빼먹고 몇 번이나 가서 봤거든요. 근데 보러 갈 때마다 늘 사람들이 관객이 꼭 그런 관객들이 있어요. 뭐 영화가 이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도 여성 동성애를 다룬 작품이었고 공포 영화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빅엿을 먹인 작품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주인공의 입장에서 이입을 해서 보면 이게 절절한 멜로 드라마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당시에도 실망을 했었고 그 당시에도 또 이상하게 쉴드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이거는 레즈비언 영화가 아니라 그냥 두 사람의 아름다운 우정을 다룬 영화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답답함 같은 것들이 사실 캐롤에서는
반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좀 네. 그러니까 그 영화 제가 지금 레퍼런스로 든 영화 그게 벌써 한 십몇 년 전 영화인데 그게 조금은 나아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뭔가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네. 캐롤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드네요. 이 영화는 네. 정말 그 장면마다 아까 네, 우리가 네. 미장센 얘기도 네, 했지만 정말 감독이 얼마나 특히 여기에서 그 되게 자주 등장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초반 오프닝에 등장을 했던 그 테레즈가 그 인형 백화점 인형 코너에서 네, 일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제 인형들, 수제 네. 장난감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테레즈가 그게 원작하고 다른 부분이거든요. 테레즈가 이제 그 캐롤이 자신의 딸아이한테 선물하려고 어떤 인형을 찾는데 네. 그 인형이 품절돼서 당신이 4살이라면 어떤 장난감을 갖고 싶었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에요. 네. 근데 그 원작과 다른데 저는 그 장면이 정말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았거든요. 원작은 어땠어요? 원작은 그냥 그 인형이 품절이 아니어서 삽니까 그냥? 그렇죠. 아 네. 그래요? 그냥 추천해주는 인형을 사요. 아.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저는 4살 때 기차를 갖고 싶었다고 기차 세트를 얘기를 하는데 그 기차 세트가 또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기차가 굉장히 좀 자유로운 어떤 여행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정해진 선로만 일정에서 계속해서 쳇바퀴를 돌듯이 네. 이렇게 계속해서 그 선로를 돌고 또 그 선로 인형 세트를 보면 그 기차 세트를 보면 굉장히 정교한 미니어처들이 이제 또 계속 클로즈업이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캐롤이 사는 세계에는 그 좀 부유한 세계잖아요. 네. 굉장히 잘 다듬어진 우아한 캐롤의 그 우아한 패션처럼 굉장히 잘 다듬어진 정교한 세계인데 사실 그 아름다운 세계가 어떤 진짜의 삶을 가리고 있는 이제 추한 세계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그런 잘 다듬어진 인공적인 미니어처를 통해서 계속해서 감독이 보여주는 거죠. 야, 그 기차 세트에도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군요. 예. 영화 볼 때 미처 그런 생각까지 못했네요. 아니 네. 네, 그리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장면 중에 네, 네. 하나가 네. 이렇게 배송돼서 온 기차 세트를 딸아이에게 보여주기 전에 네. 자기가 먼저 한번 켜봐요. 그래서 그게 돌아가는 거를 계속 바라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 순간의 캐롤의 삶인 거죠. 그게.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상징 같은 것들도 또 찾아보는 의미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다시 보고 싶은 이유 중에 그러네요. 하나가 네. 또 그 캐롤의 패션. 네. 캐롤이 거기에서 캐롤이 거기에서 그 네일을 내내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좀 그 특히 코랄색을 좋아해서 스카프도 코랄색으로 두르고 네일도 코랄색은 무슨 색인가요? 산호. 산호색. 산호색. 네. 그러니까 오렌지하고 약간 그 붉은색이 산호색이 잘 섞인. 안 떠오르는데 아무튼. 아니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네 정말 완벽한 네일 상태로 항상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저게 집안일을 직접 하지 않으니까 사실 가능한 걸 수도 있어요. 가능한 거죠 사실. 캐롤이 그 완벽하게 세팅을 하고 있는 그 의상을 보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하고요. 테레즈도 나름대로 좀 빈곤하게 살지만 굉장히 그 테레즈의 패션도 또 굉장히 두 배우가 일단은 너무나 비주얼이 뛰어나기 때문에 보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또 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영화에서 음악이 너무나 아름답다. 음악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영화를 네. 본 다음에 네. OST를 사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없더라. 그래서 안타깝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네. 다 예전 음악들을 실제 뭐 있는 음악들을 써갖고 그건 나중에 저는 영화 다 끝나고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어떤 음악들이 쓰였나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뭐 캡처를 하거나 이러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또 정리해서 올려놓지 않았을까요? 인터넷 뒤져보면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서 뭐 하나하나 뭐 음원 사이트라든지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서 들어보시면은 또 아름다운 음악을 잘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저희가 지금 오늘 평소보다 거의 한 2배 정도로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굉장히 오래 했네. 네, 두 너무- 편을 이렇게 할 말이 많은 영화 두 편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예. 네. 길어지네요. 저희가 지난번에 저 혼자 하느라고 한 40분 정도밖에 못했기 때문에 저 혼자 한 건 아니죠. 그나마도 20분은 유지영 PD가 도와줘서 유정 PD가 가능했고. 한 20분 도와주는데 한 10분 동안 웃고 10분 동안 얘기하고 그랬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들은 웃음소리가 다가 아니고요. 그게 유지영 PD가 많이 편집해서 잘라낸 많이 거예요. 그게? 잘라낸 거예요. 그게. 저희가 그날 녹음을 1시간 네. 넘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하고 그게 한 15분. 그쯤 되고 이제 유지영 PD 웃음소리도 잘려 나간 게 한 10분 정도 되지 않나.
네. 예, 아무튼 지난주에 약간 좀 분량이 적어서 힘드셨던 분들은 아쉬우셨던 분들은 이번 주는 좀 이거 한 1, 2부로 나눠서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그렇게 편집하느라 유정 PD가 힘들겠어요. 네. 1, 2부로 나눠서 올리면 더 그 순위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다운로드 그런가요? 수가 늘어나고 이래서. 네. 아 바깥에서 유정 PD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 캐롤 우리 잉사족들에게도 권하지만 저도 네. 다시 한번 보고 싶어지고. 네, 저희가 뭐 캐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영화가 품고 있는 아름다움에 비하면 네. 정말 일각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거든요. 네. 정말 거의 그래요. 저희가 그 어떤 보석의 광을 내기보다는 흠만 안 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맞아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캐롤이 확대 개봉할 때 많이들 보러 가시고요. 영화의 아름다움도 충분히 즐기면서 네. 또 영화를 계기로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평소에 뭐 많은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은 좀 깊이 생각해보는 네. 그런 계기도 됐으면 좋겠어요. 동성애와 이제 뭐 남자들은 그래요. 캐롤이 남자들을 왕따시키는 영화라고 그러긴 하는데요. 남성분들도 아 저 시대의 여성들이 얼마나 갑갑하게 살았나 또 이런 거에 또 주안점을 예. 두고 보셔도 좋을 그러니까 것 같고요. 잘 모르겠다면은 그냥 내가 저 사람이라면이라고 보시면은 제일 빠르고요. 예. 모든 영화의 공감의 시작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저이라면. 그것도 이제 극장가에 이제 또 기대작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한동안 처음에 한 드라마를 계속 리뷰를 했던 것처럼 조만간 또 이제 기대작들이 또 밀려올 텐데 좀 다른 영화들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네.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추천드린 작품 한번 극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 두 편에 대해서 뭐 평소보다 한 2배 정도의 수다를 떨어봤는데 네. 네, 에너지가 고갈되네요. 역시 네, 오래 그러네요. 하니까. 배고프네요. 당이 떨어져요. 단 걸 먹어야겠어요. 네. 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다음 주에 이제 그때 혼자 하느라 고생 많은데 다음 주에는 하여튼 계속 완전체로 이렇게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일이 없으면 완전체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거칠게 돌아오겠습니다. 네.